강태훈은 2년째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캄보디아에서 사라진 아내 이수진. 그녀는 27살 초등학교 교사였고 태훈과 결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었죠. 서울 원룸에 혼자 앉아있는 태훈의 손에는 결혼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얼굴을 보며 그는 매일 자책합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2023년 8월 태훈과 수진은 신혼여행으로 캄보디아를 선택했습니다. 수진이 앙코르와트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둘 다 첫 해외여행이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푸놈펜의 한 호텔에서 그들은 현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소피안이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으로 한국어가 유창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와 관광지를 추천해줬고 태훈과 수진은 그의 친절함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피안이 제안했습니다. 일반 관광객은 못 가는 VIP 투어가 있다고, 특별한 사원과 전망대를 보여주겠다고 했죠.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소피아는 며칠간 친절했기 때문에 태훈은 믿었습니다. 오전 10시 소피안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푸놈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죠. 1시간쯤 달렸을 때 태훈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외진 곳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도착한 곳은 폐건물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이곳이 특별한 전망대라고 했지만 어디에도 관광지 같은 흔적은 없었어요. 태훈이 되돌아가자고 하는 순간 복면을 쓴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태훈은 수진을 지키려 했지만 숫자로 밀렸습니다. 몇 명이 태훈을 제압했고 나머지는 수진을 끌고 갔죠.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태훈을 불렀지만 태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훈은 폭행당했습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았고 그대로 버려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도 소피안도 차도 모두 사라진 뒤였죠. 태훈은 비틀거리며 마을까지 걸어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나절이 지난 뒤였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수진은 메콩강을 건너 중국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여성을 납치해 중국으로 넘기는 루트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젊은 신부들이 주요 타겟이었죠. 태훈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푸놈펜에 남아 매일 수진을 찾아 헤맸어요. 실종자 전단을 돌리고 국경 지역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들은 대부분 강제 결혼이나 성매매에 이용된다고,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태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진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반드시 찾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태훈과 이수진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2020년 태훈이 2학년이고 수진이 1학년일 때였죠. 5년간 연애하며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게 됐고 2023년 7월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태훈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고 주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수진은 동남아시아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 다 해외여행이 처음이었고 가깝고 경비도 적당한 곳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태훈은 수진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수진이 짠 일정은 2주일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시작해 베트남 호치민을 거쳐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끝나는 루트였죠. 수진은 특히 앙코르와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8월 5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태훈과 수진은 설레는 얼굴로 셀카를 찍었고 SNS에 올렸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댓글로 잘 다녀오라며 응원해 주었죠. 방콕에서의 사흘은 완벽했습니다.
왕궁을 구경하고 수상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처음 먹어보는 태국 음식에 놀라기도 하고 길을 잃어 헤매기도 했지만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호치민에서의 나흘도 좋았습니다. 전쟁 박물관을 보며 역사를 배웠고 메콩강 투어도 다녀왔죠. 수지는 매일 일기를 썼고 태유는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8월 13일 마지막 목적지인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일주일간의 여행으로 둘 다 조금 지쳐 있었지만 앙코르와트를 보러 갈 생각에 다시 기운이 났죠. 푸놈펜의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고 깨끗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자마자 수지는 내일 앙코르와트 투어를 예약해야 한다며 부지런을 떨었어요. 태유는 수진의 그런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녁에는 호텔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남아 음식만 먹다 보니 한식이 그리웠거든요. 밥을 먹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좋다고 태윤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했죠. 태윤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행복하다고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앙코르와트 투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보니 여러 여행사를 추천해줬죠. 태윤과 수지는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였고 현지인 같았어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앙코르와트 투어를 찾냐며 자신이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고 했죠. 남성은 자신을 소피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푸놈펜에서 10년 넘게 살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자주 도와준다고 했어요. 한국어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배웠다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소피아는 친절했습니다. 여러 투어 옵션을 설명해주고 가격대별로 비교해줬죠. 태윤과 수지는 그의 설명을 듣다가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앙코르와트 투어는 완벽했습니다. 수지는 거대한 사원 앞에서 감탄했고 태윤은 계속 사진을 찍어줬어요. 해질녘 사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자 소피안이 로비에 있었습니다. 투어 어땠냐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죠. 수진이 너무 좋았다고 하자 소피아는 다행이라며 웃었고 마지막 날인데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안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모르는 특별한 사원이 있다고 푸놈펜 외곽에 있는데 전망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죠. VIP 투어라며 자신이 직접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유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외곽까지 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소피아는 며칠간 친절했고 앙코르와트 투어도 잘 도와줬습니다. 수지는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소피안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특별한 추억을 만들라고 사진도 정말 잘 나온다고 했죠. 비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태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0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소피안이 호텔 앞에서 차로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태윤과 수지는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오후에는 돌아올 예정이었으니 큰 가방은 호텔에 두고 카메라와 물만 챙겼어요. 10시 정각 소피안이 검은색 SUV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차는 깨끗했고 에어컨도 잘 나왔죠. 태윤과 수지는 뒷좌석에 탔고 소피안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출발하면서 소피안이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중간에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했어요. 수지는 신이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20분은 푸놈펜 시내를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차들도 많았고 건물들이 보였죠. 하지만 점점 주변이 한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이제 농촌 지역 같았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가끔씩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차도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정말 여기 사원이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죠.
45분쯤 지나자 포장도로가 끝났습니다. 비포장 흙길로 접어들었고 차가 덜컹거렸어요. 수진도 이제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윤과 눈이 마주쳤고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죠.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길이 맞냐고 되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운전만 했습니다. 수진이 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윤은 수진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인적이 없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자 차가 멈췄습니다. 앞에 낡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죠. 사원 같은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소피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착했다며 내리라고 했죠.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사원이 아니라고 속였다고 말했어요. 소피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리라고 말 안 들으면 힘들어진다고 했죠. 그때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4명의 남성이었고 모두 복면을 쓰고 있었어요. 태윤은 본능적으로 차문을 잠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성들이 차문을 열었습니다. 태윤은 수진을 끌어안으며 저항했지만 힘으로 밀렸어요. 수진은 비명을 질렀고 태윤도 소리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명이 태윤을 끌어냈고 나머지 2명이 수진을 잡았습니다. 태윤은 수진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한 남성이 태윤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어요. 태윤은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나 저항했습니다. 수진이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남성이 태윤의 배를 가격했고 태윤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수진이 울부짖으며 태윤을 불렀습니다. 태윤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야가 흐려졌고 귀가 먹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차에 실려가는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태윤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태윤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태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주변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도 사람도 수진도 모두 사라진 뒤였죠. 건물 안을 확인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수진의 이름을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휴대전화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비포장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여기 있을 수는 없었어요. 1시간쯤 걷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영어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1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태윤은 상황을 설명했죠. 소피안, VIP 투어, 폐건물, 복면 남성들, 그리고 납치된 아내를 말했습니다. 경찰은 태윤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죠. 치료를 받으면서도 태윤은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밤 9시 경찰과 함께 폐건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흔적도 거의 없었어요. 건물 뒤편에서 담배꽁초와 음료수 캔만 발견됐습니다. 다음 날 한국 대사관이 개입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호텔 CCTV에서 소피안이 태윤 부부와 대화하는 장면이 확인됐지만 그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어요. 가명이었고 연락처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여행 가이드들을 조사했고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일본인 신혼부부가 VIP 투어를 갔다가 아내만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가 개입했습니다. 메콩강 루트를 의심했죠. 캄보디아에서 여성을 납치해 중국으로 밀반입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신부들이 타겟이었어요. 경찰은 국경 지역을 수색했지만 이미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수진이 국경을 넘었다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죠.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태우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푸놈펜에 남았습니다. 매일 실종자 전단을 돌리고 국경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죠. 하지만 아무도 수진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종 3주째 되던 날 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받았죠.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태윤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말 듯했고 주변이 시끄러웠어요. 바람 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중국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창밖에 한자 간판이 보인다고 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윤은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추적한 결과 중국 윈난성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캄보디아 국경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이었죠. 한국 대사관은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답변은 냉담했어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윈난성은 너무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여성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다며 불법 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틀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억양이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수지는 지금 안전하다고 하지만 빚이 있다고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중국까지 데려오는데 돈이 들었고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태윤은 그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수진이 직접 갚으면 된다고 중국에는 일자리가 많다고 했어요. 어떤 일인지 물으니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전형적인 인신매매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을 납치해서 중국 농촌이나 유흥업소로 파는 것이죠. 피해자가 탈출하려 해도 언어도 통하지 않고 신분증도 없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태윤은 5천만 원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사정했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으며 집과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2주 만에 4천만 원을 모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대사관에서 긴급지원금으로 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송금을 말렸습니다. 돈을 보내도 수진을 돌려보낸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태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있는 수진의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장모님은 울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말이 없었죠. 태윤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소피안을 의심했어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네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수진이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했어요. 태윤은 결심했습니다. 나흘 뒤 범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태윤은 5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며 송금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중국의 특정 계좌로 위안화로 환전해서 보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수진을 중국 국경까지 데려가 주겠지만 태윤이 직접 와서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장소는 중국 윈난성과 라오스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 만날 시각은 정확히 일주일 뒤 자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위험하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고 태윤마저 납치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태윤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실종 42일째 태윤은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송금 영수증과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어있었어요. 중국 쿤민공항에서 국경 마을까지는 버스로 6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악지대가 끝없이 이어졌고 태윤은 수진의 얼굴만 떠올렸어요. 약속 장소는 국경 마을의 낡은 주유소였습니다. 밤 11시 반 태윤이 먼저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주유소 간판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검은색 밴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한 명은 덩치가 컸고 한 명은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마른 남자가 전화로 말하던 사람인 것 같았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돈 보냈냐고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송금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로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어디 있냐고 빨리 데려오라고 말이에요. 남자는 차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차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누워 있었죠. 하지만 태윤이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으며 옷은 더러웠습니다. 태윤은 달려가려 했지만 덩치 큰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마른 남자가 말했어요. 확인만 하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죠. 수진이 태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수진에게 손을 뻗었지만 둘 사이에는 3미터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보내면 진짜로 보내주겠다고요.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기였던 거예요. 태윤이 항의하려는 순간 덩치 큰 남자가 태윤을 밀쳤습니다. 태윤은 바닥에 넘어졌고 남자들은 수진을 다시 차에 태웠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태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죠. 차문이 닫혔고 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땅을 쳤어요. 수진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태윤은 그날 밤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관할이 아니라며 소극적이었고 라오스 경찰은 국경을 넘은 사건이라며 개입하지 않았어요. 범인들은 이미 깊은 산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태윤은 국경 마을에 머물며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돈도 바닥났고 체력도 한계였습니다. 결국 태윤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귀국 후 태윤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수진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조를 요청했고 인권단체들과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중국 내부로 들어간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2025년 지금도 태윤은 수진을 찾고 있습니다. 매달 중국 인권단체에 연락하고 실종자 사이트에 수진의 사진을 올립니다. 가끔씩 제보가 들어오지만 확인해보면 다른 사람이거나 거짓 정보였어요. 태윤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벽에는 수진의 결혼사진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캄보디아 여행 때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어요. 앙코르와트 앞에서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을 볼 때마다 태윤은 자책합니다. 소피안을 의심했어야 했다고, 외곽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수진의 부모님도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매주 교회에 가서 딸이 돌아오길 기도하고 장인어른은 말이 없어졌어요. 태윤은 명절마다 장인댁을 찾아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하다고, 끝까지 찾겠다고 말하지만 점점 희망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말합니다. 메콩강 루트 인신매매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매년 수십 명의 여성들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대부분은 중국 농촌 지역이나 유흥업소로 팔려가고 찾아낸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태윤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도 만났습니다. 일본인 남편도 있었고 베트남 가족도 있었어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VIP 투어, 친절한 가이드, 외딴 곳, 그리고 사라진 가족이라고요. 2023년 8월 16일, 태윤과 수진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태윤의 시간은 멈춰 있어요. 수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태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찾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신혼여행은 끝났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